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망의 25년도 자동차 보험 이제 머나먼 여정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예. 우선 기본 이론은 6주 근데 되게 빨라졌죠. 지금 빨라져가지고 이게 점점 과거에는 1월 달에 개강했던 게 12월, 11월, 이제 10월 중순으로까지 당겨졌어요.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늘부터 개강해서 6주 과정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이게 제가 11월에 개강이라고 생각을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그 장모님 팔순을 다음 주에 뭐 어디 간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놔 온 처갓집 식구 다 예약을 해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미루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는 게 결국은 그래서 11월 23일 날 끝나는데 11월 23일 날 6주차 강의 때는 책임근제는 강의가 끝났으니까 오전에부터 할 거예요. 어차피 6주가 조금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강이 한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보강 시간 없이 쭉 가서 뭐 일찍 끝나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식사 시간 하시고 조금 더 연장해서 강의하는 걸로 준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강 신청하시고 못 오신 분들이 있던데 제가 학원 통해서 말씀드려놨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식사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보면 도통 알 수가 없다. 점수도 알 수가 없고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쓴 것 같은데 점수도 이상하고 또 이건 무조건 뭐 꽈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런 과목이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하고 이제 내가 작성한 답안지하고 답이 다르다는 거죠. 결론은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제가 맨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출제자가 정해놓은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출제자가 정해놓은 답을 찾아야 점수가 고득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출제자가 정해놓은 답을 어떻게 찾느냐? 대부분은 이게 맞겠죠. 이게 출제자가 정해놨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이 보험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자동차 보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이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대인배상 2, 무보험차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뭐 이륜차부터 정보보장 사업부터 정말 그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돼 있는 제도이고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일본은 대인배상 1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잘 돼 있어요. 걔들은 잘 돼 있다는 게 대인배상 1은 민영보험사에서 처리 안 하고 일종의 공영보험사, 뭐 공제조합 이런 성격의 기관에서 처리를 해줘요. 거긴 그래서 실제 직접 보상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는 부상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죠. 거기는 부상급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1급 3천이죠. 거기는 그냥 부상 한도가 그냥 3천이에요. 훨씬 그런 점은 더 잘 돼 있는데 비해서 대인 투와 같이 이 종합보험은 가입률이 훨씬 떨어져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 주마다 다른데 아직까지 의무보험이 없는 주들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제도도 있냐면 중증 장애인,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인이 생기면 재활 치료까지 하고 재활 훈련도 해줘요. 어디서 해주냐면 저기 양평에 가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처리도 해줘요. 얼마나 좋죠. 근데 그 다 우리 돈입니다. 그 책임보험료 내는 거에서 3%인가? 3%인가 떼요. 떼서 그 돈 가지고 정부보장 사업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유가족 장학금도 주고 뭐 그런 제도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이고 보편화돼 있으니까 오만 사고들도 많고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험 전체 시장에서 보면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굉장히 크고 빈번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러면 모든 보험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그동안은 솔직히 이제 보상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보험사 기준에서 본다면 좀 흥청망청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흥청망청. 예. 근데 지금 자꾸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그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관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경상 환자 치료 제한. 사주는 일단 냅둬요. 치료하게끔. 그리고 추가 소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상대방 측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과세상계하기로 이 두 가지 제도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중요성이 엄청 이제 새롭게 제도를 시작했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유리한 제도가. 이러다 보니까 2년 연속 경상환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봤고 올해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손해사정사가 할 일이 뭐냐, 어떤 거 주의해야 되냐, 어떤 일 해야 되냐 하는 걸로 식으로 물어봤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실무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또. 그래서 당연히 출제가 된 거고. 자, 그러다 보면 경상 환자라는 거는 12급에서 14급이거든요. 우리 그 상해급수 병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12급 이하는 병급 없죠. 11급까지 병급이잖아요. 2급에서 11급까지. 그러니까 12급은 진단명이 제 아무리 많아도 병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병급을 그러면 이 피해자나 소위 말하면 환자를 어떻게든 붙잡아서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12급이 아니면 좋겠죠. 11급 이상이면 좋겠죠. 그렇죠. 11급 이상 중에 특별히 외상이 없는데 11급 이상으로 진단명을 만들다고 안 틀려도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죠? 11급 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단명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뇌진탕이고요. 뇌진탕이 11급이야.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어떻겠어요? 보험사가 통계 다 내요. 어떻겠어요? 뇌진탕 진단명 들어오는 진단서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올해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 레진탕이 들어가든 말든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레진탕이 들어오고 환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11급 수가 속면서 왜 내요? 나 11급인데? 왜 치료비 상계해요? 나 11급인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사가 연구를 했어요. 뇌진탕 진단이라는 걸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제 진단 기준을 진단서 진단명이 나와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돼야 인정하겠어라고 했으니까 올해 시험을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냐? 그게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추간판 탈출증 9급이에요. 9급. 과거에는 그냥 진단명 입력해줘요. 진단서 들어오면 담당이 네 9급 이렇게. 지금은 입력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의료자문 가자 그래요. 의료자문 가자. 뭐 하자 어쩌자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약술에 5점짜리 10점 낸 문제가 뇌진탕에 대해서 약술을 해라.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지침에 척추에 대한 부분을 약술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냈죠.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뇌진탕은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고 약술로도 제공해드렸고 했는데 제가 그거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척추에 관한 부상 급수에 대해서 약술하시고 20점짜리 약술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정말 그리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네? 이게 방출성 고골절로 수술할 경우에는 2급, 척추 압박골절일 때는 5급, 골다공성 압박골절일 때는 수술을 불문하고 7급, 추간판 탈출증은 9급, 경추염자, 요추염자, 흉추염자는 12급. 이제 이거 쓰라는 문제인데 이거 정말 실무자들도 잠깐만 그게 몇 급이지? 이거 잘 헷갈려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짜 불이타 문제로 낸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설마 그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낸지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척추세를 또 아무리 실무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다 하더라도 또 낼까 싶어서 제 과거에 그런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9급입니다. 예, 뭐 그 정도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도 필요하니까 그 정도만 제가 이거는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냥 제가 보기엔 뇌진탕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척추를 또 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돌아보면 이제 실무 출신 출제 보험사 임원분들 생각에서는 내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세뇌 시키는 거예요. 세뇌. 어떤 세뇌냐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여기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실무자 나가시고 서베이 나가시고 독립손해상사 나가시고 그렇죠? 보험사 실무 취업해서 나가시고 그러면 독립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일종의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료관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약술하시오 하는 문제를 또 냈잖아요. 이게 또 경상환자랑 당연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자체 약술 자체로도 나온 지가 꽤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자동차 보험 점수가 좀 많이 약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출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례는 같은 거 절대 안 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같은 사례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례는. 약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물어봐야 할 중요한 약술들.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약관에 대한 부분하고 법률상 제도나 개념에 대한 부분들, 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극히 실무적이거나 아니면 불이타 급의 약술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민해봤자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고 저도 아직도 고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뭐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반 정도. 문제풀이반 사실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약술집을 미리 드리는데 거기에 반영을 제가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그때부터라 조금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사례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똑같은 무단 운전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취급업자가 무단 운전한 경우, 취급업자의 피용인이 무단 운전한 경우, 김영 피보험자의 뭐 이제 고등학생 아들, 우리 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 옛날에 다 나와. 그러니까 무단 운전 문제를 출제는 할 수 있어도 똑같은 김영 피보험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무단 운전한 문제를 떠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단 운전 사례가 나온다면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사례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무단 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보는 것뿐이지 똑같은 사례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책임근제 보험은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예, 같은 게 얼마인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고 그 자동차 보험 이제 계산 고민하시는데요. 자동차 보험 계산은 선행 문제 풀이반 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례 이거는 계산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그 대신에 기본 계산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었을 때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계산할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입원 간병비 계산할 줄 아는가. 뭐 이 정도 되는 문제들은 제가 그때 다 제공을 해드리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재미있는 얘기는 못합니다. 여태까지 제 수많은 수강생 중에 제가 썰렁하게 했던 농담이 정말 재미있어요라고 반응해 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재미없죠. 그죠? 제가 알아요. 재미없는 거. 네, 아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지나가는 얘기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제 도움이 좀 될 만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 취업 가능 월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몇 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죠.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라는 약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62세부터 몇 세까지죠? 3년 주는 게, 36개월 주는 게? 그거는 아직 뭐 대답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장애 진단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그 나이가 되면 36개월을 주냐, 24개월을 주냐, 12개월 주냐로 바뀌어요. 그러면 76세 이상이면 76세가 되기 8개월 전에 사고를 나서 76세가 넘으실 때까지 여유 있게 치료 받으시면 누가 좋아요? 보험사가 좋죠. 24개월 안 줘도 되잖아요. 12개월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할 때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꼭 확인을 해서 그럼 장애를 언제 받을 건가 하는 거를 사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 받는 날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제가 재밌게 해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교재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요 교재 가지고는 안 할 거니까 일단은 교재는 들고 오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직 밴드 개설 안 했는데요 밴드 개설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밴드에 제일 처음 올라가는 파일은 요 자동차 보험 약관 파일이니까 요렇게 B5로 스프링 제본 딱 하시면 딱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현대해상 약간 기본 베이스로 해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일 컬러풀해서 어차피 컬러 인쇄하는 거 제일 컬러풀하고 보기 좋아서 이걸로 했어요. 이 회사 거로 했어요. 근데 혹시 뭐
집에 DB 거 있어요. 뭐 삼성 거 있으면 그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자, 자동차 보험 약관은 표준 약관이 금융감독원 가면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표준 약관이 있는데 그거는 다운받아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표준 약관은 총칙, 대인 1, 대인 2, 대물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무보험차상의 자기 신체, 자차, 뭐 기타 특약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더 써 있냐면 각 보험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라든지 무보험차상이라든지 한정특약 약관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눈넘버 특별 약관이라든지 이런 약관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별 고민을 저도 다 공부할 때 저도 별 고민을 다 했어요. 아니 약간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니 세상에 삼성이랑 현대랑 약간이 다른 거예요. DB하고 약간씩.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다 이제 필요 없는 기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 강의 들으시는 이상 그런 부분 정도는 제가 다 가이드를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고 이제 오늘 자동차 보험 강의 계획은 이렇고 이제 1월 달쯤에 아마 선행 문제 풀이반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반이 있고 요 문제 풀이반부터 이제 진짜 그 본격적인 과정인데 문제 풀이반 개강 시점은 아마 1차 시험 끝난 그 다음 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시기는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바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겨울이 가기 전에 봄이 오시기 전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건데 저도 이제 1차 붙고 2차 시험 봤는데 전 떨어질 줄은 알았어요. 삼보험 제가 삼보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보험 과목마다 특징이 있죠. 삼보험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같은 부위가 아니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후유장애 계산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계산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삼보험 공부할 때 이렇게 더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옆에 후배, 같이 일하는 후배한테 내 말 들어봐봐. 야, 10% 장애가 있어. 10% 장애가 있어. 그럼 몇 프로야? 그러니까는 19%. 아닌데 20%인 보험이 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 후배도 이 장기보험, 삼보험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런 보험이 있어? 그럼 나 그거 할래. 막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떨어질 줄 알았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딱 하니까 예상한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그 11월부터 이제 딱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삼보험 약관하고 자동차 보험 약관하고 반성문 쓰듯이 이렇게 좋은 노트 사가지고 썼어요. 쓰는데 그냥 쓰면 틀리잖아요. 보고 쓰더라도. 그러니까 연습장에 한번 쓰고 그러니까 손에 익히고 손에 익어서 틀리지 않을 만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이제 옮겨 쓰는 거죠. 옮겨 쓰고 그거를 맨날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다고 하고서 제가 이제 목표는 뭐였냐면 그렇게 써가지고 자동차 보험은 약간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고
3보험 표준 약관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고 이러려고 그걸 썼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은 상관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1월 1일부로 3보험 약관이 특히 후유장애 편이 개정이 싹 돼가지고 결국 그걸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 결론은 뭐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다? 책임근제도 약관이 중요한데 책임근제는 보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3보험 약관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그 얇은 거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정말 많이 됐어요. 끝까지. 결과적으로 한 3번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관을. 3번 정도는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암기하고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고 이제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 좀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저 아직 제가 밴드 개설을 안 했는데 바로 개설해서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링크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내용들 제가 뭐 하는 부분들 제가 올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부분 약관 같은 거 이런 거 파일들이 뭐 필요한 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올려드리고 질문도 거기서 받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24년 시즌까지는 제가 2과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일마다 스터디를 2과목은 뭐 그럼 비중이 2분의 1이니까 제가 현장 스터디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이제 이게 효율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한 과목 하는 거를 현장 스터디를 할 수는 없고 올해는 그냥 저 밴드 통해서 제가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 스터디 안에서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뭐 기초적인 사례 정말 면부채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서 암기하셔야 될 것들 뭐 그다음에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5월달 내년 5월달쯤 되면은 뭐 이제 정말 일주일에 한 문제씩이라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됐건 면부채 사례 문제가 됐건 중요한 약술이 됐건 이렇게 제가 계속 문제를 올려드리고 제가 피드백 보내주시면 저한테 보내셔야 돼. 보내시면 제가 피드백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은 제가 뭐 지금 밴드를 예를 들어드렸지만 밴드뿐만 아니고 문자가 됐건 카톡이 됐건 먼저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글로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전화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역으로도 전화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제가 못 받을 때는 제가 돈벌이 하고 있는 때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전화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 번호 저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매년 이게 누적돼 가지고 24년 수강생, 25년 수강생 뭐 이제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나가서 제가 제일 이제 마음 안타까운 게 23년, 24년, 25년 뒤에 숫자가 자꾸 붙는 경우는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시면 제가 저장 위치, 제 핸드폰 저장 위치를 바꿉니다. 손해사정사라고 이름 바꿔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강생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랑 이제 동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강의하다가 제가 강의하면서 좋은 점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저도 거기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또 합격이 시험의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보람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보람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난감한 경우들도 또 많이 있고 기분 좋은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제 난감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 담당자가 제 수강생인지를. 근데 저랑 막 뭐 손해배상서도 보내고 그쪽에서도 또 뭐 회신도 반송하고 뭐 또 뭐 보정하고 막 이런 과정 거치든가 아니면 뭐 자보도 마찬가지 뭐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저도 수강생이었는데요라고 해버리면 제가 혹시 말실수한 게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큰 소리는 제가 못 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큰 소리를 못 치고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난감한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자동차 보험에서 중요한 건 사실 자동차 보험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상보험도 표준약관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표준약관 중심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보험은 그렇죠. 뭐 암보험도 있고 질병보험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이게 복잡해요. 그렇죠. 상품이 되게 많다는 거는 한데 자동차 보험은 상품이 정말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정말 자동차 보험 약간만 정말 어찌 보면 약간만 달달 쓸 수 있고 그 약관에 있는 그 약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왜 이 약관 이런 조항이 필요할까라는 취지만 알고 있으면 이미 이론적인 부분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 보험은 범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깊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식사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깊이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이 전체 우리 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실제 보험사에 들어가서 보상 파트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 보상 조직이 굉장히 제일 범위가 넓죠. 각 주요 지역마다 다 센터가 있고 팀이 있고 지역 팀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장기보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장기보험은 그런 일들을 다 서베이 업체에 위탁을 하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절대 그런 게 없죠. 직접 다 본인들이 합니다. 위탁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커요. 크고 그런 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자동차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보는 시각이 마치 일종의 뭐 고시 답안 보는 시각인 그런 점을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해요. 그런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특히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논리만 맞으면 점수를 받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논리가 맞다고 어떻게 점수를 잘 주겠습니까? 여러분 다 맞았을 때 100점이라고 치면 지급보험금만 틀리면 몇 점일 것 같습니까? 50점? 70점? 80점? 잘해요, 50점. 잘해요, 50점.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런 분들은 많이 없던데 작년에 그 카페에 보면은 답은 틀렸으니까 10점 만점에 7점을 계산했다길래 제가 속으로 막 웃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점수 많이 안 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면 빵점이죠. 빵점이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무슨 뭐 애국가 써놓고 나왔다고 뭐 그러고 뭐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 웃으면서 D 주고 C 주고 하는 이건 우리 그런 시험, 우리 시험 그런 시험 아닙니다. 예. 그거는 진짜 정말 제자니까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 뿐이지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중요하고요. 예. 논리가 중요하고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운행자 책임의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 개요 및 학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결국은 우리 저 목차 있는 거 제가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예, 설명해놓고. 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뭐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결국 운행자 책임 파트에 있는 부분들 제가 써놓은 건데, 우선 그거 보지 마시고 따로 드린 유인물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주요 조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트물 해드렸는데요. 요거 먼저 잠깐 볼게요.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요, 비슷한 법들이 다 외국에도 다 있고, 특히 일본은 법 이름까지 똑같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똑같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죠? 그거 갖고 들어온 거죠. 자, 그거 갖고 들어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뭐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와요. 우리는 자동차라는 거를 그냥 우리 자동차 샀어. 현대자동차,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법에서는 항상 개념 정의를 항상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약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라는 범위를 자배법에서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중에서 아래의 구종 건설기계만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를 그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는 4륜차, 2륜차 이런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거기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어떻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종 건설기계만 자동차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는 자동차?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게차에 쳤다는 거죠. 근데 그 지게차가 보험이 없어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보험차 상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보험차 상해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자제분 중에 자동차 보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보험차 상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했더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쪽 우리 보험사 담당이 이거는 무보험차 상해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 지게차가 혹시 뭐죠? 했더니 그 지게차가 뭐냐면 건설기계 지게차가 아니고 그 창고에서 쓰는 전기 충전하는 지게차. 이거는 건설기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자배법상 자동차는 당연히 아니고, 무보험차 상에 무보험 자동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느 보험, 어느 법에서 자동차를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배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정의 규정이 보세요. 자동차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 구정 건설기계인데, 이 자동차들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했어. 그 다음에 재물이 멸실 훼손됐어. 이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들이 아니면, 여기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시골에 가면 경운기 있죠. 달달달달달달달 하고 다 그걸로 사고 났어요. 그 경운기 운전하신 분이나 그 경운기 소유하신 그 농부 아저씨가 운행자 책임을 져요? 안 진다고. 왜?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라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리 저 빙빙 돌아가면서 차 돌아다니는 그 차랑 사고 났대요. 그러면 이 차는 무슨 보험 들었겠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겠죠. 근데 우리 책임근제 가시면 건설기계 특별약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중에서 구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설기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책임보험으로 넘어가고,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구종 건설기계까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다루는 거지. 예. 그러니까 똑같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서 건설기계나 사고가 났어 해도 보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종 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나 사고 나면 아까 경운기랑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차의 차주나 그 차를 보유한 사람 또는 사용 관리하던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질까요? 안 지는 거지. 그러면 어때? 누가 유리해요? 어떤 게 유리할까? 여기 아까 정의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어요? 심지어 중증 장애인 재활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야,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하고 구종 건설기기로 사고가 나야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면 직접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료 관계비를 전액 준다든지, 차망 최저보상금이 2천만 원이 적용된다든지, 직접 청구권이 상법상 직접 청구권이 있지만 자배법상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든지, 이런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혜택들이 어디서 생긴다? 이 자배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렇고 이제 1회 2호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제가 여담으로 우리 저 국토교통부에서 웬일로 이렇게 일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거 벌써 생긴 지가 한 3, 4년 넘었어요. 새로 들어온 지가. 얼마나 참 빨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행자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고민스럽죠. 벌써 자배법에 만들어 놨어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시험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운행이라는 거, 우리가 운전이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운행이라는 얘기는 참 이게 생소한 용어예요. 운전, 운행이다. 운행이라고 하면서, 운행이라는 것은 뭐냐? 차가 움직이는 걸 운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거 당연히 운행일 거고, 차 움직이는 거 당연히 운행이고, 차가 서 있을 때도 운행이에요. 서 있는 게 뭐죠? 정차. 잠깐 쓰는 거 정차, 시간 오래돼서 쓰는 거 주차. 그렇죠? 주정차도 운행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거지.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민법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운행자 책임이 있어야 피해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써야 되니까 용법에 따라 쓰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운행자 책임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극명하게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119 구급차에 뭐 달려 있어요? 침대. 그 어떻게 해요? 뒷문 딱 열면 촥 하면 다리 바퀴 탁 하고 내려오죠. 그러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거기 싣고 어떤 환자가 떨어졌어요. 용법에 따라 쓴 겁니까? 썼죠. 그 운행 책임이 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써놨죠. 제가 그래서 운행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떤 사고가 났냐면 막 이제 화물 적재하면서 우리 화물 적재하면 이제 줄로 묶잖아요. 화물 결박하려고. 결박하다 이게 소를 탁 놓친 거야. 그럼 이게 되게 탄성 있는 줄을 쓰기 때문에 이게 탕 튕겨 나가면서 해필 옆에 지나가고 있던 오토바이 사람 쳐가 이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어요. 용법에 따라서 쓴 걸까요? 애매하죠. 약간 애매하죠. 화물차인데 결박하는 거 당연히 화물차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물차 구입 안 해보셨겠지만 새 차 나오면 결박용 끈을 주지 않아요. 내가 나와서 다는 거지. 내가 나와서 달지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에 고유적으로 원래부터 달려있던 장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법에 따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책임이 없어요? 운행 책임이 없지. 운행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배법이 적용돼요?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인 거는 맞아. 근데 자배법이 적용돼?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이건 용법에 따라 안 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행이라는 건 그렇게 정의를 해놨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 운행, 즉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사상하거나 재물이 멸실됐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시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자동차 보유자라는 용어를 자배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거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들어봤던 용어 중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들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어디 있어요? 이게 자배법에 있어요. 자배법에 그것도 어디 있냐면 제2조 정의 규정에. 그래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그렇죠? 자동차의 소유자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를 뭐라고 한다? 보유자라. 죄송. 보유자라고 한다. 보유자라고 한다고. 누가 그런다고요? 자배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걸 보유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당연히 보유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 이외에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도 보유자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내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을 때 그 친구. 여러분 렌트 해보셨어요? 렌트카 회사 가서 렌트 하시죠? 그럼 렌트 회사에서 뭐 해주는 거죠? 돈 받고 차 쓰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승낙해 주는 거죠? 그 렌트 사용자. 돈 받고 쓰는 사람, 돈 없이 하는 사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매매 계약하기로 해서 차 먼저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직 매매 우리 소유권 아직 안 넘어왔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나머지 잔금 다 주고 이제 내 차 되잖아요. 그 사람. 다 뭐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한 파트가 더 있어. 한 파트가. 자동차 정비 망가지면 어디 가요? 정비업체 가죠. 제가 뭐 했어요? 내 차 잘 수리해달라고 맡겨놓고 왔죠. 그 사람. 그 업자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취급업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야 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권리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법적으로 허락이 됐다는 뜻이죠. 그죠? 법적으로 허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권리 있는 점유자라고 합니다. 이제 점유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점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한 번만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점유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사회적인 사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극히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법전을 보시면 점유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이런 권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그 형태를 외부에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이 핸드폰 제가 이렇게 통화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끄러워. 그렇죠. 1번은 그거죠. 2번은 저 사람 자기 핸드폰으로 통화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내 핸드폰으로 통화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훔친 거야. 근데 그거는 외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알던 모르던 그런 일이,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건 안 생겼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떨 때 중요하냐면, 자, 제가 친구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뭘 사요. 그러면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이 사람 돈인지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나 이 사람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물건 주고 돈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돈 잃어버린 사람이 편의점 업주한테 와가지고 내 돈 내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돈 소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 돈인 줄 알아서 나는 했어요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걸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내 주머니에 있어야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손주들 컸던 거 사진도 바꿔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가구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거 꽃다발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도 하나씩 올려놓고 그러고 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다 버리고 왔나요? 아니죠. 그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유권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개념이 이게. 그래서 실제 그러면 제가 아버님 산소에 올려드릴 꽃다발을 내가 들고 있으면 당연히 내 점유권이 있는 거지만 그거를 아버님 산소에 올려놨다고 그리고 내가 집에 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로 이제 가봅시다. 자동차로. 자, 자동차를 제가 저기 탄천 어디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 있어요. 점유권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렌트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학원 오려고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렌트카는 저쪽 여의도 쪽 탄천 주차장에 세워놓고 저는 여기 와 있어요. 점유권이 없었나? 아니지.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점유권자예요? 권리가 있는, 왜? 렌트회사에서 돈 주고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한 없이 쓰는 사람들. 제가 오늘만 렌트 쓰기로 했는데 3일째 지금 안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럼 이틀치는 지금 권한이 없죠. 왜? 렌트 회사는 저한테 하루만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고2거든요. 요놈이 이제 머리 컸다고
키 몰래 갖고 와서 지금 신나게 지금 여자친구 태우고 달리고 있어요. 제가 허락해줬어요? 아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차 가네? 운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차를 훔쳤어요. 그럼 소유주는 몰라.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 있는 줄 알고 있어. 근데 훔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차가. 그럼 그 사람, 밖에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 차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편의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권한이 없어. 그죠? 권리가 없는데 실제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내 걸로 할 생각으로 가져갔으면 무단. 내 걸로 할 생각이 아니라 잠깐 쓰려고 그랬으면 무단. 아니야, 이거는 내가 훔쳐서 뭐 하든지 할 거야 라고 하면 절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럼 굳이 범위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범위가. 네? 범위가. 그러면 자, 소유권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보유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운행자가 되겠죠. 그러면 운행자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운행자 들어갔으니까 운행 책임 누가 져요? 이 사람들이 지죠. 이 사람들이 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자배법에 따라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법률상 책임을?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뿐이지. 이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여기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근데 여기가 미리 이제 수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단운전 절취문제도 보상해 줄 때 있는데 하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당한 사람들. 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그 중에서도 배상책임보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 얘기 다 하면서 여기서 운전이라는 얘기 제가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딱 한 번 했죠. 아까 운행이랑 운전이랑 그 얘기를 그 외에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배법은 말이죠. 운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운전자라는 것도 정의를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배법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운행자. 운전자한테 책임 지우는 법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럼 운행이랑 운전을 구분해주고 운행자랑 운전자를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 규정에 운전자를 넣어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법 아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의 규정 우리 여기 목적에도 써놨죠. 그 피해자를 자동차보험의 자배법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타인이라고 해요. 타인. 자, 일반적으로 타인이라는 거는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에서 보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범위가 피해자보다 타인의 범위가 좁아요. 피해자보다 타인의 범위가 좁아요.
자, 진짜 마지막. 자 보십시오. 제가 돈이 많아서 기사를 월급 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우리 꿈에 그리던 마이바흐 뒤에 제가 딱 타고 이제 우리 기사 운전하고 왔는데 기사가 졸아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어요. 저는 그 기사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 그러면 그 차는 마이바흐 차는 다배법상 자동차이 아니에요. 다배법 자동차 맞죠? 그렇죠. 그 기사는 운행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운행자죠. 그럼 피해자인데 타인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증했죠. 이게 넓어요, 이게 넓어요, 이게 넓죠. 그러니까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골라낼 줄 아셔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 중에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골라내고 이제 우리 약관상 책임으로 넘어가서 사고를 야기한 사람 중에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골라냈는데 보험사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럼 그 보상을 누구한테 해줄지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 타인을 찾아내야 돼. 타인을.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자동차 보험의 어려운 점의 50%는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의 50%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